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요즘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이거에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관련된 사람들의 죽음, 뭐 이런 것들도 많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피해보는 피해자들, 선량한 뭐 세입자들이나 상당히 많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영상 만들었으니까 향후에 전세로 옮기실 생각이 있던지 아니면 생애 최초로 뭐 결혼하셔갖고 전세로 뭐 독립해서 나가실 분이던지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세 사기 사건을 좀 보면은 상당히 좀 악질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라는 건 보통 사기 사건을 보면은 대부분의 코인 사기, 뭐 주식 사기, 뭐 이런 사기 사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내가 좀 어느 정도 돈을 좀 벌고 싶은 욕심에 그래서 사기 사건에 관련되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는 결이 달라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주죠. 의식주 중에 하나, 집. 집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집에 대해서 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내가 살 집.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돈이나 뭐 여러 가지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선량한 세입자들이죠. 대부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당히 좀 악질적인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세 사기에 좀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뭐 분양업자들, 그리고 분양업자를 대행하는 분양업자 대행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까지 해서 한 통속으로 엮여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분양업자가 처음에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걸 짓게 되죠.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한테 이 건물에 대해서 신축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출 브로커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대출 받은 금액으로 해서 건축행위를 다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건축이 완료되고 나면은 바지상하장한테 명의를 넘기면서 동시에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전세금으로 해서 자기 빌린 대출금 같은 걸 다 상환하고 그 다음에 바지사장한테는 일부의 뭐 커미션, 수수료를 뭐 일부 한번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한 채당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뭐 세입자들이 다 피해를 안는 이런 구조들이죠. 그 대부분이 뭐 허그나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 SIG 같은 경우가 뭐 여기 엮여서 뭐 지금 같은 경우 구상권 소가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2배, 매년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요즘 뉴스에서도 보시면은 하도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허그에서도 지불할 수 있는 보증금이 이제 거의 뭐 끝났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뭐 한 5조 정도 증액을 해서 추가로 좀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는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전세 보증 보험 자체도 없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간략하게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전세 사기의 예방법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좀 잘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의 내용 중에 뭐 소유자나 그 다음에 권리관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뭐 지금 여기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뭐 압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동시진행이라고 해서 소유자가 분명히 A였는데 계약하고 나서는 B로 바뀌고 뭐 이런 경우 이때가 분명 이 B는 거의가 대부분이 사기 사건에 보면 바지사장입니다. 바지사장. 이런 부분들을 특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갖고 혹시라도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나한테 좀 알려줄 것을 특약에 뭐 넣던지 안 그러면은 조금 번거롭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대상을 적시해서 나는 그 A라는 사람한테 보증금 무조건 돌려받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할 때 이때 당시에도 등기부등본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미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할 때 한번 더 보셔갖고 후에 무슨 변경된 내용이나 추가된 내용이 없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세금관계죠. 세금관계. 이 세금 같은 경우는 뭐 당해세라고 해서 종부세나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선순위로 배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임차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뭐 권리관계 자체도 3월 달부터는 바뀐다고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조하셔갖고 계약을 하실 때 임대인이 혹시라도 내지 않은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나와 있는 정부 대책을 살펴보면은 임차인의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현행에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전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관할 세무서만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 주택의 관할 세무서 여기서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임대인의 동의가 불필요하죠. 그리고 임대 계약 시 시작일 전까지, 이때까지 가능하고, 세무서도 전국에 있는 어떤 세무서든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배당 순서도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최우선순위로 받게 됐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저당권, 주택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는 뒤로 순위가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확정일자보다 늦은 거니까 확정일자는 무조건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임대인 변경 시 국세 우선 원칙도 확정일자보다 빠른 기존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어쩔 수 없지만, 그 후에 혹시라도 임대인이 바뀌고 나서 그 임대인이 새롭게 안게 되는 세금들, 미납된 세금들은 내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참조하셔갖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법안이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계약 전에 살펴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계약서 작성 때 이때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중계약은 금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내가 보증보험을 가입했다고 해도 그 후에 보증보험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중계약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특약사항을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인한테 원할 수 있는 부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죠. 그리고 확정일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은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다른 내용인데 그 두 개가 좀 같이 있어야지 대항력이 온전하게 좀 보존되죠. 근데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동사무소나 뭐 읍사무소 이런 데 가갖고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바뀐 내용 중에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로 좀 내용을 변경시킨다고 해요. 이 내용을 좀 보면은 뭐 특약사항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내가 전입신고, 그러니까 온전히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전입신고하기 전까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근저당이나 기존에 없던 권리들이 있죠. 뭐 근저당이나 뭐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계약에 대해서 무효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표준 계약서를 정부에서 다시 만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좀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주변 시세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들어가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에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네이버나 이런 데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변의 시세를 확인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빌라들의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는지, 가격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격이 확인이 안 된다, 어렵다 싶으면은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공시지가의 한 140% 정도, 지금 현재는 150%인데 내년부터는 뭐 140% 변경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 네이버로 가면은 주변에 있는 뭐 빌라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전세금을 책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시세의 한 70% 정도, 이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전세금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셔야지 후에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게 보증보험의 가입입니다.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보증보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군데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허그라고 하죠. SIG 허그, 이렇게 두 군데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때 뭐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은행에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줍니다. 이렇게 알아서 자기네들도 손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어느 정도 챙겨주는 부분이 있고, 계약을 하고 나서 보증보험을 알아봤는데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 그럼 그런 부분도 꼼꼼히 특약사항에 넣어서 혹시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은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런 부분도 특약사항에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보증보험을 들 때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는 한 1억에 한 2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보험료 납입 금액을 임대사업자하고 일반 임대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냅니다. 일반 임대인 같은 경우는 오롯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한 25% 정도, 그 정도는 내가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부기등기가 돼 있습니다. 부기등기라는 건 기입을 해갖고 임대사업자라는 걸 알리게 돼 있는데, 그때 임대사업자라고 알리게 돼 있는데 그때 등기 내용에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을 보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뭐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를 하게 되고,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알아보게 되는데, 이때 혹시라도 이중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이 다른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든지 계약이 돼 있는 집인데, 후에 또 다른 임차인을 끌어들여서 또 이중계약을 하고 삼중계약을 하고 뭐 이런 사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향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에서는 이 주택에 대해서 확정일자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후에 대출을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점은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은 그래도 좀 그나마 나아요. 은행에서 자기들도 손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대출을 안 받고 그냥 소액이지만 내 돈을 오롯이 집어넣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건축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기존에 선순위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뭐 2억짜리 집이면은 한 1억 5천 정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근데 받고 나서 그 후에 남은 돈을 갖다가 전세 보증금을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 2억짜리 집을 1억 5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전세 보증금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집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고, 그분들은 뭐 소액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어렵게 모아놓은 돈이나 이런 돈을 가지고 보증금을 내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사건이 크게 터졌죠. 건축안 같은 경우는 2,000채가 넘는 집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명의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해서 건축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오피스텔에 뭐 소규모 아파트를 져놓고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후에 소액으로 전세금 책정해서 뭐 임차인들을 모집하고, 그때 뭐 공인중개사나 분양 대행업체들 뭐 이런 사람들이 껴서 크게 사건을 내고 한 2,000채가 넘는 그런 주택들이 전세 사기에 지금 말려 있죠. 이런 부분들도 참조하셔갖고, 혹시라도 이 선순위 대출되어 있는 집, 이런 집들은 월세 아니면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지급 거절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 건수들도 보면은 매년 좀 많이 증가하고 있죠. 거의 뭐 2배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상실, 그리고 보증 효력 미발생,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 계약들이 제일 많은 사유들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은 사유 중에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상실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고, 보증 효력 미발생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사 전달이 없었던 거죠. 나 살고 있는 세입자 같은 경우도 말을 안 하고 주인 같은 경우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보고 보증 효력이 미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 계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계약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임대인은 월세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경우에 사기 계약이나 아니면 허위의 전세 계약,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제일 많은 사유 중에 하나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상실, 이건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의 유지와 동시 이행의 확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내가 이사 가는 거하고는 동시에 이행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도 안 되고 보증금을 받고 나서 이사를 안 가도 안 되고 동시에 이행이 돼야 되는데, 뭐 순진하고 좀 어린 사람들, 뭐 신혼부부나 뭐 젊은 사람들은 주인이 말을 하면은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이사 가고 나면 이따 오후에 바로 붙여줄게, 아니면은 사정 좀 봐줘, 내가 뭐 며칠 있다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를 먼저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나는 점유를 잃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됐다고 해도 지금 거절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주인 말만 믿고 이사 갈 집에 계약금을 냈다고 하면은 그때도 또 큰 문제가 발생하죠.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날리게 되죠. 잔금을 못 치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믿고 이사 나갈 사람도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이사를 안 간다, 이 생각은 꼭 머릿속에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 특히.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지금 거절 사유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했죠. 먼저 이사 가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짐을 꾸리지 마라, 이런 부분.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는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때 주인한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인이 금액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죠. 보증금이 지금 뭐 3억인데 2억으로 내놓고 세입자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구해라. 그렇게 되면은 비싼 보증금을 주고 들어간 세입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액으로 구할 수가 없죠. 지금 같은 경우 뭐 누가 똑같은 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훨씬 싼 전세들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함부로 내가 나갈 집을 계약을 하고 이런 행위는 절대로 금지해야 됩니다. 꼭 좀 명심하셔갖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의 선택,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워낙에 분양 대행 업체나 근데 광고를 좀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떴다방이죠. 그냥 입건하고 나서 사무실 문 닫고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선택할 때도 이 분이 얼마나 대신용도가 있나, 얼굴이 알려졌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했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잘 좀 꼼꼼히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 같은 경우도 꼼꼼히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23년이죠. 이제 얼마 안 남은 내년부터는 보증료가 좀 상향이 됩니다. 기존에는 개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1억이 보증보험의 금액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2억으로 상향되니까, 예, 여기까지 해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전세 사기 절대로 당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